그림자의 지배자 모사드, 피와 집념의 70년사. 제1부, 악마의 목을 낚아챈 유령들. 1. 탄생의 비극. 80만 대 3전만의 사투. 그 절망의 기록.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텔아비브의 로스차일드대로에 위치한 낡은 박물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밖은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지중해의 열기로 가득했지만 장내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안경을 고쳤으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적 본토인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국가를 건립함을 선포한다. 그 순간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사실상의 사형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이집트의 스피파이어 전투기들이 텔아비브 상공에 나타나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요르단의 최종의 아랍 군단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고 시리아의 기갑 부대와 레바논, 이라크의 보병 사단이 사방에서 국경을 넘어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중동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문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전체 인구는 고작 80만 명. 그들을 단숨에 바다에 밀어넣으려는 아랍연합군의 인구는 3천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변변한 탱크 한 대 없이 2차 대전 때 쓰던 고물, 소총과 수동식 박격포로 버티던 이 작은 나라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권법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적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적이 총을 쏘기 전에 그 손가락을 꺾는 것이다. 1949년 12월 13일 벤구리온 총리는 자신의 집무실로 정보국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총리 실직 속의 비밀 조직 정보 및 특수임무국, 즉 모사드의 설립을 명령했습니다. 초기 모사드 요원들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멋진 스파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 가스실의 공포에서 겨우 살아남아 유럽 전역을 떠돌던 난민들, 아랍어와 독일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며 적국에 녹아들 수 있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제2부, 보이지 않는 칼날과 지독한 신념의 완성. 4. 다마스쿠스의 태양, 적의 심장부에 심은 가장 날카로운 가시, 엘리 쿠엔. 모사드의 무서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적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핵심 권력층 내부에 나의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그 전설의 정점에 선 인물이 바로 엘리 코엔입니다. 그는 이집트 태생의 유대인으로 아랍어는 물론 지역별 방언과 문화적 맥락까지 완벽하게 체화한 준비된 스파이였습니다. 모사드는 그를 카멜 아민 타베트라는 이름의 성공한 시리아계 사업가로 변신시켰습니다. 완벽한 신분 세탁과 침투의 예술. 코엔은 먼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건너가 시리아 이민자 사회에 투신했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지 않은 호쾌한 성격과 열렬한 애국심을 가진 사업가로 위장하여 시리아 대사관, 고위관료들과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1962년 마침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입성했을 때 그는 이미 시리아 권력층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국가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아민 아라피즈와 개인적인 친분을 맺었으며 시리아의 군사 기밀이 논의되는 사교 파티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리아 국방차관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권력의 정점에 다가갔습니다. 유칼립투스 나무의 비밀, 보이지 않는 표식. 그의 활약 중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골란고원 시찰 사건입니다. 시리아의 요새들이 밀집한 골란고원을 방문한 코엔은 뙤약볕 아래서 고생하는 병사들을 보며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장군님, 이 병사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너무 고생하는군요. 요새마다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좋고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조경이 될 것입니다. 시리아군 수뇌부는 그의 애국적인 배려에 감동하며 요새 입구마다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은 훗날 1967년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 공군에게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는 지점이 바로 적의 지하
벙커 입구다 라고 알려주는 거대한 정밀폭격용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을 건너온 약속. 1965년 소련제 첨단 전파 탐지기를 도입한 시리아 방척대에 의해 코엔의 비밀 무전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다마스코스 광장에서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시신 반환 요구를 수십 년간 거부하며 무덤의 위치조차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모사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0년이 흐른 2025년 시리아 내부의 혼란을 틈타 특수작전을 감행한 모사드는 코엔의 마지막 편지와 그가 살던 아파트의 낡은 열쇠 등 유품 2,500점을 기어이 되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그의 아내 나디아 코엔이 남편의 열쇠를 부여잡고 오열할 때 모사드는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자는 죽어서라도 반드시 집으로 데려온다. 5. 사냥꾼을 가둔 우리. 이란 정보국 21명의 유령 사건. 현대 첩보전의 역사에서 가장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이란에서 벌어진 21명 첩자 사건일 것입니다. 핵 개발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날선 대립을 이어가던 이란. 정보국은 자궁에 침투한 모사드 요원을 색출하기 위해 대도이스라엘 전담 방첩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과 엄격한 사상 검증을 거친 최고의 엘리트들이 투입된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했습니다. 내부 감찰 결과 해당 부대장부터 대원 22명 전원이 사실은 모사드가 포섭한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적이 나를 잡으러 보낸 사냥꾼들이 사실은 나의 사냥개였다는 이 믿기 힘든 사실은이라. 전직 대통령 아마디네자드의 인터뷰를 통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핵시설 2명과 핵심 기밀들을 모사드 본부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었으며 정체가 탄로나기 직전 하룻밤 사이에 이란 국경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의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여 적의 손으로 적을 파괴하는 모사드식 공작의 정수입니다. 6. 디지털 사신의 강림, AI 기관총과 삐삐 테러의 전말. 시대가 변하면서 모사드의 암살 방식은 이제 공상과학 영화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2020년 이란 핵 개발의 총책임자 모셈 파크리자데의 암살은 전 세계 정보기관을 전율케 했습니다. AI 기관총 25cm의 자비. 모사드는 도로변에 방치된 평범한 픽업 트럭 속에 AI 안면인식 기술과 위성, 조종 시스템이 결합된 원격 제어 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타겟의 차량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요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AI는 파크리자데의 얼굴만을 정확히 식별해 13발의 총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는 단 한 발의 총알도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종료 직후 기관총이 설치된 트럭은 스스로 폭발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요원도 없었고 오직 정밀한 기술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삐삐 테러 10년의 인내, 1초의 선멸. 2024년 9월 헤즈볼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삐삐. 테러는 10년에 걸친 모사드의 집념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부가 이스라엘의 스마트폰 해킹을 두려워해 구식. 호출기 삐삐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모사드는 헝가리에 유령 제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10년에 걸쳐 폭약이 내장된 정교한 호출기 수천 개를 헤즈볼라에 납품했습니다. 작전 개시 순간 특정 벨소리가 울리고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찰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적지휘부 수천 명이 동시에 무력화되었고 적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소통수단은 가장 치명적인 저승사자가 되었습니다. 최첨 에필로그. 조국이라는 이름의 지독하고 서늘한 약속. 모사드는 무결점의 신이 아닙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뼈아픈 굴욕이자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첩보기관으로 불리는 이유는 실패의 부재가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지독함 때문입니다. 모사드의 로고 아래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인구 80만으로 시작해 70년 넘게 사막에 고립된 섬처럼 살아남은 이 작은 나라의 진짜 힘은 핵무기도 전투기도 아닙니다. 60년이 지난 유품을 찾기 위해 적진을 파헤치고 15년 동안 전범의 귓바퀴를 관찰하며 단 한 명의 인지를 위해 4,000km를 날아가는 그 지독한 신념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 서늘한 약속이야말로 적들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게 만드는 모사드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오늘도 적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침실, 머리맡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네트워크 사야님 조력자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월급을 받는 정규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의 호텔 매니저, 파리의 의사, 런던의 은행가들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방을 은신초로 내주고 근무하는 회사의 1급 기밀 정보를 훔쳐오며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위조 여권을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보이지 않는 눈과 귀를 가진 이 거대 유령 조직은 그렇게 중동의 밤을 지배하는 그림자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긴밤, 아이히만을 향한 15년의 집념과 사투, 모사드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행정가로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그는 나치 독일 시절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실어 나르는 열차 시간표를 짰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유대인은 인간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화물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전범이 사라졌지만 모사드는 15년 동안 오직 그 한 명만을 쫓았습니다. 추적의 서막, 실명한 노인의 기막힌 제보. 추적의 단초는 아르헨티나의 초라한 뒷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치에게 고문을 당해 시력을 거의 잃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로타르 헤르만은 자신의 딸 실비아가 만나는 정연 니콜라스 아이히만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 당시 독일에서 매우 높은 직책이 있었으며 수백만 명의 유대인 문제를 처리했다고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헤르만은 전율했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성씨는 독일에서도 결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독일 검사를 통해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렸고 모사드 국장 이세르 하렐은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15년을 기다려온 그 악마가 살아있다. 과학적 식별지문보다 정확한 귓바퀴의 비밀. 하지만 아이히만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벤츠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풍파에 변해 있었고 과거의 사진만으로는 동일인임을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칫 엉뚱한 아르헨티나 시민을 납치했다가는 국가적 외교, 망신은 물론 이스라엘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사드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첩보 기술을 선보입니다. 바로 이게이어 분석입니다. 사람의 귓바퀴 모양은 지문만큼이나 고유하며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요원 주비말키는 가방 속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로 클레멘트가 길을 걷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본부에서 귓바퀴의 굴곡, 귓불의 각도, 연골의 돌출 형태 등 10여 곳의 대조 포인트를 분석한 결과 과거 나치 기록, 사진 속 아이히만과 100% 일치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렐 국장은 직접 아르헨티나로 날아가며 명령했습니다. 죽이지 마라. 살려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운다. 90초의 납치, 가로등 아래에 정적을 깨다. 1960년 5월 11일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리발디 거리. 퇴근 버스에서 내린 아이히만은 평소처럼 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결혼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길가에 서 있던 주비 말킨이 나직하게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아이히만이 멈칫하며 고개를 돌린 찰나 말킨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비명 한마디 터져나오기 전에 그는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좌석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현장을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90초였습니다.
만가로 끌려온 그는 처음에 끝까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나치 친위대 문신 자국과 신체적 특징을 하나하나 지목하자 그는 포기한 듯 나지막하게 자신의 나치 군번과 본명을 읊조렸습니다. 압송, 술 취한 승무원이든 나치의 사신. 진짜 문제는 압송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아르헨티나 정부 내에는 나치 동조자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모사드는 기막힌 연출을 기획했습니다. 아이히만에게 강력한 진정제를 주사해 정신을 몽롱하게 만든 뒤 이스라엘 항공사 LRR에 승무원 제복을 입혔습니다. 요원들은 그를 양옆에서 부축한 채 공항 검문소에서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제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못 차리네요. 비행 스케줄에 맞춰 겨우 데려가는 중입니다. 검문소 직원들은 그저 흔한 취객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통과시켰습니다. 600만 명을 죽음의 요체에 실어보냈던 학살자는 그렇게 자신이 주기를 했던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사드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조국의 적을 찾아내 단죄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3. 엔테베의 전설 4,000km를 뚫고 들어간 분노의 칼날 1976년 6월 27일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139편 여객기가 팔레스타인 인민전선 PFLP과 독일 혁명세포 소속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치되었습니다. 납치범들은 비행기를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인질은 102명의 유대인 승객들. 우간다의 미치광이 독재자 이디아민은 테러리스트들의 편에 서서 우간다 정규군을 동원해 공항을 봉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엔테베까지는 무려 4,000km. 이집트, 수단, 사우디 등 적대 국가들의 삼엄한 레이더망을 통과해야 하는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의 요구대로 수감된 동료들을 석방한 후 협상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각과 모사드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작전명 썬더볼트. 모사드는 즉시 정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건설 회사가 엔테베 공항을 지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모사드는 즉시 설계도를 입수했고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엔테베 공항 터미널과 똑같은 복제 건물을 세웠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문고리 위치 하나, 화장실, 칸막이 구조 하나까지 외울 정도로 수백 건의 모의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작전 당일 4대의 C-130 수송기들은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홍해, 수면이 고작 30m 높이로 비행하는 자살 비행 끝에 엔테베 활주로에 비밀리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기도 전에 수송기 뒷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은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였습니다. 우간다 독재자 이디아민이 타고 다니던 의전 차량을 번호판까지 똑같이 복제한 미끼였습니다. 우간다 경비병들이 대통령인 줄 알고 거수경례를 붙이며 방심한 그의 초, 특수부대원들의 충고가 불을 뿜었습니다. 인질들이 갇혀있던 터미널로 진입한 요원들은 히브리어로 외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우리는 이스라엘군이다! 단 58분 만에 테러리스트 전원과 우간다군 45명을 사살하고 혀잭 2명의 인질을 구조한 이 작전은 특수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지휘관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이 전사했지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찾아올 것이다. 결론 모사드는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되었는가? 5가지 생존 전략. 1. 압도적 결핍이 만든 비대칭의 미학. 모사드의 탄생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인구 80만의 이스라엘이 3천만 아랍, 연합군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은 전공법이 아닌 비대칭 전쟁이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더 만드는 것보다 적의 머릿속을 먼저 읽는 것이 싸고 확실하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멸망을 의미했기에 모든 작전에 목숨을 거는 처절한 절박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전, 전 지구적 인적 네트워크, 사야님. 모사드의 진정한 힘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 조력자 시스템인 사야님에서 나옵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자발적 조력자들은 현지에서 의사, 호텔리어,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모사드 요원들에게 은신처, 차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CIA가 거액을 들여야 하는 일을 모사드는 이 강력한 민족적 신뢰, 자산을 통해 반값의 비용과 10배의 속도로 처리합니다. 3. 후추파 정신과 수평적 소통. 이스라엘 특유의 당돌함과 권위 부정인 후추파는 모사드 혁신의 엔진입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하급 요원이 국장의 작전안을 비판할 수 있는 문화는 완료주의를 타파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처절하게 해부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직의 유전자를 끊임없이 개조하는 능력이야말로 그들이 진화하는 비결입니다. 4. 공포의 각인을 통한 심리적 억제력. 모사드는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단죄한다는 메시지를 적의 뇌리에 새깁니다. 아이히만 납치부터 삐삐 테러까지 이들이 보여주는 집요함은 적들로 하여금 작전을 짜기 전 내 침대 밑에 모사드가 있지는 않을까? 라고 자문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동합니다. 5엔, 기술과 인간 통찰의 완벽한 융합. 모사드는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적이 보안을 위해 아날로그 기기를 쓸 것을 예측하고 10년 전부터 공급망을 장악하는 집념과 인간 심리 분석이 기술과 결합될 때 비로소 신화적인 작전이 탄생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공간의 데이터보다 그 데이터를 다루는 인간의 취약점을 공략하는데 세계 최고입니다. 마치며 결국 모사드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것은 우리는 결코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지독하고 서늘한 약속입니다. 60년 전의 유품을 찾기 위해 적진을 파헤치는 이들의 지독한 신념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사막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체로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사드는 기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생존 본능과 끝까지 추적하는 집념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